금요 칼럼, 새 정부의 개혁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 새누리정당이 한 몸통이었기에 결국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보수 정당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 해서 아직도 하루에 몇 명씩이 저한테 험한 소리를 합니다. 일이 될 줄 모르고 탄핵에 찬성했냐. 자, 제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던들 그런 무능한 박근혜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까? 올 연말까지 갔으면요. 그리고 이 문재인의 이런 어떤 전행이 보기 싫어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눈을 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그건 한마디로 이 정치의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를 배반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다시 마주치더라도 똑같은 일을 했다면 역시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 지금 이런 식으로 안보를 흐트리고 간다면, 또 부패한 사람을 내어걸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우긴다면 신랄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어제 뭐 평론하러 가니까 오래간만에 변호사 한 명이 황 소장은 여기저기 다 까는데 뭐 정체성이 뭐냐고 하길래, 당신은 그때그때 말이 변하는데 정체성이 뭐냐고 제가 반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만큼 정치에 목을 걸고 자기가 편드는 쪽에는 거의 맹목이 되어버려서, 맹목이 뭡니까? 명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면 모든 가치와 판단과 도덕과 이념의 기준을 지지하는 쪽에 두고 그냥 그것은 절대 선이고 그 반대는 절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대 선하고 절대 악이 따로 존재하기는 어렵고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인 것 같은데도 악이고 악인 것 같은데도 조금은 선한 구석이 있고, 이런 부분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캐릭터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말하는데요. 자,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검찰 힘을 빼고 기를 들여서 잘 써먹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검찰 개혁을 진짜로 하고 싶으면요, 청와대 정무수석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조국이 돌려버려버리고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은 한마디로 법조계에서 알아서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고, 검찰에 아무런 정치적 주문을 넣지 않고 여당 야당 청와대 장관 대통령 가릴 것 없이 미리 나오는 대로 법대로 처리하라고만 하면 검찰 개혁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검사들 청와대 불러가 쓰지 않으면 되고요. 그럼 끝납니다. 뭔 개혁을요,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개혁할 것 같으면 전 세계가 지금 완벽하게 개혁이 마무리되어 있겠습니다. 기구 만들어서 특정한 사람으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으로 이미 숱하게 본 바가 있습니다. 개혁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개혁의 본질은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한 개혁과 교육개혁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거 문제요, 문재인 정권 또한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한마디로 이 상생하는 삶, 공존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거 문제에 지금 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대출 제한 조금 한다고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8월달까지 한다다가 시끄러우니까 6월 19일날 슬쩍 했는데 은발에 오줌 내기도 안 되는, 그야말로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면서 뭔가 하는 척 하겠다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고 강남 투기꾼들은 좀 더 투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지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요,
보금자리 주택도 아니고 행복주택도 아니고 공영주택 추가 보급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주거 소유 비율이 제가 볼 때 6대 4쯤 될 겁니다. 지금 1인 가구들이 제대로 짓게 내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니까 자가주거 소유 비율이 48% 이래 놓는데요. 그게 1인 가구들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 25%가 지금 1인 가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거난, 월세 전세난,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값,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어도 중산층 이하의 주거 문제에 총대를 메고 그때그때 정권 바뀔 때마다 주거 보급하듯이 생쇼 하다가 끝내거나 뉴스테이 같은 얼토당토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국가적 차원의 주거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 문제. 지금 이 교육이라는 거야말로 부를 세습을 시키는, 내지 내 자식이 신분 상승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회를 공정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입시제도, 수시가 63%에 가까운 입시제도를 없애버리고 학생 종합부 정형인가 개나발인가 없애버리고 입학사정관이니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고 특기생 전형도 없애버리고 교과과목 전형도 없애버리고 오로지 학력고사 쳐서 성적대로 대학을 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학교 내에 이부제를 도입해서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학교 내에 이 보충교사들을 대거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서 비본질에 집착하지 정말로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기회균등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원전 같은 부분에요. 탈원전 방향은 맞지만 3조 원이 들어간 원전 2개를 문을 닫아버린다. 그 다음에 전기료를 누가 더 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20%까지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그야말로 한국 현실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만큼 환경오염이 덜 되는가? 그만큼의 돈을 더 주고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할 만한 과연 그런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NGO라는 사람들이 자기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에 이 KTX가 독점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SR을 이제는 KTX하고 통합해버린다고 합니다. SR이 생겨서 그나마 경쟁이 되어서 요금이나 서비스 수준이 조금 나아졌는데 이런 걸 다시 한 대로 통합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경제개혁이라고 하면서 경제 정의를 이야기하고 상생공존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피자하고 통닭만 열심히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저의 문제들, 그리고 가격의 담합이나 갑의 어떤 행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대부분은 대통령을 따라 미국 간 그분들한테서 답이 있는 것이지, 피자하고 통닭은 프랜차이즈를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김상조가 경제개혁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500명에 가까운 교수들이 그렇게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서 김상조 보정을 냈는데, 그 보정 써서 공정거래위원장 된 사람이 기껏해야 만만한 게 호구머라고 피자하고 통닭만 두들겨 잡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과연 경제개혁의 방향인가? 정말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촛불 시위 때 그렇게 분노해서 여인은 1000만 명이 더 거리로 나왔다는 촛불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촛불 시위의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해졌습니다.
촛불 정신 그대로라면요, 그들이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했다라는 내용의 본질은 뭡니까? 즉 부패한 권력과 부패한 자본의 유착의 본질은 뭡니까?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재단 돈을 앞장서서 뇌물조로 줬고 더 나아가서 성마 지원을 해줬다라는 게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뺐다고는. 그런데 그 이재용이 8월 말쯤 있는 재판에서 1심에서 뇌물죄가 적용되고 뭐 이렇게 다 되어서 그야말로 촛불정신 그대로 처벌을 받을 건가? 아니면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유유히 손을 흔들며 사라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뭡니까? 12월 달까지 기다리려니까 그 사이에 뭔 일 날지 모르겠고 기다리기가 지겨워서 3월달 빨리 쫓아내버리고 5월달 빨리 대선해서 빨리 정권 잡고 싶다만 남은 겁니까? 지금 이재용 재판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권은 관심도 안 가지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를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소 유지의 첫 번째 대상은 이재용이 뇌물죄가 되어야 박근혜, 최순실도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요, 황양수가 또 억지로 죄를 엮어내고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제 방송 보지 말고 그렇게 그분들 구미에 맞는 방송이 있잖아요. 가서 그것만 보세요. 저도 그런 분들이 제 방송 보는 거 불쾌합니다. 저는 뭐 할 일이 없어갖고 맨날 허건날 도 닦듯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은요, 그야말로 경제개혁의 본질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촛불 정신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데 집권했으니까 끝나버렸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한국에 자기가 극우 보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자기가 문파라고 뭐 문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외에는 남은 다 나쁜 놈이에요. 지금까지도 황양수 너 탄핵에 찬성했지 않냐, 너 나쁜 놈이다, 네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게 아니냐. 내가 가끔씩 보면요, 그 불쌍한 사람의 진짜 영혼에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그리 됐냐. 지금 나서가지고요, 사사건건마다 인터넷이고 각종 무슨 TV에 출연한 사람의 트윗이고 온 사방에 나서면서 조금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새끼 드러내자. 저거 아직도 설치고 있네? 아직 맛을 못 봤구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신 못 차리네. 제가 딱 그 사람들을 보면요, 중국 문화혁명 때 10대 청소년들이 붉은 완장 차고 한마디로 대학 교수나 의사나 지식인들을 죽창으로 내몰고 책을 태우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시절이 수상해서요, 전부 그냥 웅비어 청가를 부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방송국 가도요, 대기실에서 고함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완장찬 사람이 여기저기 많은데요, 좀 있으면 자신의 행동들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한테 하늘이 천부적인 권리를 줬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과 정치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설왕설래되는 모든 말들은 원래부터 내가 유리할 때 인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에 목을 걸고 미친 듯이 남은 진실을 다 외면하고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요, 문파 빼고 노파 빼고 그 다음에 뭐 박파 빼고 MB파 빼고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 남는 그나마 좀 정상적인 국민은 몇 명 남겠습니까? 저는 빠돌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박근혜도 잘못하면 비판해야 되고 이명박도 잘못하면 비판해야 되고 노무현도 문재인도 김대중도 누구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정의나 절대적인 어떤 선, 권력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았어요. 자기가 가진 가치에 입맛이 맞는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 그들은요, 자신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인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특정한 사고에 매몰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아닌 사람들에게 날이슨 비판을 하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삶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학교에서 도덕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상식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맹목적이지 않게 살으려고 노력했고 옛날에 정치할 때도 당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 잘못을 공개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나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은요. 사람이라는 양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뭔 짓을 못합니다. 아니 나도 논문 뺏겨갖고 졸업하고 박사도 따서 대학 교수나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양심에 찔려서 못했지요. 사람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끌리는 것과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맹목성들이요. 지금 장관하겠다고 추천한 사람들 꼬라지들 한번 보십시오. 임금 체불하고 착취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하겠다. 방산 비리의 거의 모델 케이스가 국방부 장관을 해서 국방개혁과 방산 계획을 하겠다. 표절의 거의 절정인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그 돈 문제도 불투명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해서 교육계획을 하겠다. 자, 학교에 이 관사로 이 위장 전입을 하는 희한한 케이스의 사람이 결혼 도장을 위조해서 결혼 혼인 신고를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 이 비정상적인 부분에도요 맹목이 되어 가지고 편을 듭니다. 사드 반대하고 미군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 대사관을 앞을 도는 부분을 판사라는 인간이 허락을 해줍니다. 나는 내가 가진 상식이에요. 저는 홍준표도 비판했고 김무성도 비판했고 유승민도 비판했습니다. 저는 보수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다 비판합니다. 태극기 부대도 비판했고요. 지난 연말에 그 광풍, 좌우로 광풍이 불어서 한쪽은 촛불 들고 한쪽은 태극기 들고 거리를 나갔을 때요. 저는 양쪽도 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욕을 처먹을 각오를 하면서 박은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사람이 적어도요. 남 앞에 뭐 말을 할 정도가 되려 하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스스로 부단히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요. 안보?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짓자 행보와 치고 빠지고 또 위선적이고 하는 부분이요. 저는 안보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초장에 2달도 되기 전에 한 50일 만에 붕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요?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깨끗한 손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의 방향이요. 겸허해야죠. 더러운 손들을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면서 그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합니다. 조국이 한국의 이 교수 중에서 정치 문제에 감나라 판나라 가장 많이 개입한 사람일 건데 그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어서 자기하고 관련 있는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서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거라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조국이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말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요. 이 정권의 개혁은 이런 식으로는 성공 못합니다. 안보 문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도 포용하고 중국도 안으면서 미국 군기도 좀 잡으면서 일본하고는 견원지간으로 간다요.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두들겨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서서 떠드는 분들요, 한 1, 2년 뒤에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SNS 삭제하고요, 지금이라도 머리를 숙이면서 조용히 사는 게 나중에 창피할 때 그래도 오리발 내미는 방법입니다. 설치지 말길 바래요. 설친 만큼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고요. 제발 당부하건대 자기가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 아니면 생업에 열중하지, 이 정치판에 목매고 한마디로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죽기 살기로 달라들지 말고 유튜브 댓글도요, 우아하게 다는 훈련을 좀 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대중들한테 가르치려 들어서 기분 나쁠 건데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합하지 않는 것이 제 스타일이고요. 제 스타일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기분 나쁘고 욕하면서 자꾸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가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요, 정신 차리고, 뭐 정신 못 차리면 그 대가는 알아서 다 치를 거니까 전임자 받지 않습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